아키모토 야스시는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그리고 여성 아이돌 프로듀서로 1958년 5월 2일 도쿄에서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천식을 앓았던 것을 제외하면 무탈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고교 2학년 시절로, 당시 아키모토는 수험 공부를 해야 했으나 재학 중이던 추오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당히 성적만 유지하면 학교와 연계된 추오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분위기라 그 역시도 몰래 라디오를 들으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명 코미디언 센다미치오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내가 작가여도 저거보단 잘 쓰겠다 싶어 고전 문학 패러디 코너에 센다미치오를 주인공으로 한 패러디 글을 방송사로 보냈고, 이 글이 후에 니폰 방송의 사장이 되는 카메부치 아키노부의 눈에 띄어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라디오 작가로 전격 발탁되어 라디오 방송사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교 친구를 방송사에 추천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게 문제가 될까 싶어 고교생임에도 2살 올려 대학생 나이로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 생활을 하며 추오대학 문학부에 진학했으나 작가 일이 많아지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서 대학교는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농땡이 피우다 보니 우연히 방송작가가 되어서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가 일을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며 일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대학 중퇴 후 본격적으로 전업 방송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방송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방송작가의 특성상 직업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과 불만을 갖던 와중 훗날 일본의 공중파 후지테레비가 소유한 음반사 겸 음악 저작권 사업을 하는 회사 후지 퍼시픽 뮤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아사츠 마이치로의 소개로 작사 일도 맡게 됩니다. 첫 작사 작품은 애니메이션 터무니없는 전사 무테킹의 주제가였으며, 가수에게 쓴 첫 작사 작품은 1973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멤버 교체 없이 활동 중인 일본의 전설적인 밴드 더 RP의 1981년 싱글 소나기의 수록곡 말로 표현하기 싫은 날씨라는 곡이었습니다. 이후 방송작가 일과 작사가 일을 본격적으로 병행하게 되는데 80년대의 일본 예능, 음악방송을 주름잡았던 인기 TV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참여하며 점차 방송가에서 그의 존재감이 커지게 됩니다. 주로 공중파, 후지테레비와 TBS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일반인 여대생들을 출연시켜 다양한 코너의 진행을 맡기고 온라이터즈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하는 내용을 다룬 심야 생방송 프로그램 온라이토지. 이 프로그램에서 여고생 오디션으로 확장하였다가 아예 독립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끈 일반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 오디션 겸 예능 프로그램 유유야케 냥냥, 한국 KBS의 음악방송 가요 톱10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명한 음악방송 더 베스트 10 등의 방송 작가로 참여하며 음악 예능 쪽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이투지와 유야케 냥냥으로 인연을 맺은 개그 콤비 톤네루즈와 톤네루즈의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방송의 방송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작사가로는 이나가키 주니치, 아카부치 찌요시 등 인기 가수의 곡의 작사를 맡다가 85년 인기 아이돌 코이즈미 쿄코의 누가 뭐라 해도 아이돌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곡의 작사를 맡으며 히트 아이돌의 작사가로도 존재감을 보입니다. 특히 일반인 여고생들을 오디션으로 선발의 걸그룹 오냥코 클럽으로 활동시켰던 예능 방송 유야케 냥냥 방송에서는 아키모토 야스시가 심사위원으로서 방송 출연을 하면서 그는 방송작가, 작사가, 그리고 일종의 아이돌 프로듀서 등으로 미디어 노출이 계속되면서 방송가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존재감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걸그룹 오냥코 클럽은 일본의 아이돌, 특히 J-POP 걸그룹의 역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그룹이었습니다. 오냥코 클럽이 데뷔한 85년 전까지 일본의 인기 여자 아이돌은 대부분 솔로였으며 격렬한 댄스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솔로 여가수로서의 기본 가창력을 요구받았고 아이돌의 원뜻인 우상이라는 단어에 맞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외모를 갖춘
그야말로 외모와 기본 가창력을 겸비한 아이돌들이 스타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1971년부터 1983년까지 방송된 스타탄생이라는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아이돌 오디션 방송을 통해 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 오디션에서 주요 심사 항목은 결국 노래 실력과 외모 등을 겸비한 스타성이었습니다. 온양코 클럽은 기존의 일본 여성 아이돌과는 지향점이 아예 달랐습니다. 일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렀지만 스타탄생과 달리 가창력이나 빼어난 외모 등이 심사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키모토와 제작진은 아이돌을 찾아라 라는 코너를 통해 온양코 클럽의 멤버들을 선발했는데, 어느 학교에나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아도 남학생이 의식하고 관심 갖는 여학생은 있다는 방향성으로 멤버를 뽑았습니다. 어차피 방송 기획 중 하나일 뿐이었고, 일반인 여고생들을 모아다 이벤트성으로 그룹이 결성되는 정도로 시작한 그룹이었지만 사회 현상에 가까울 정도로 2년간 큰 사랑을 받았고, 졸지의 유우야 캔양양은 온양코 클럽만 나오는 아이돌 방송이 돼버릴 정도였습니다. 오디션을 거듭하며 멤버들을 충원했지만 대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일반인 고등학생이 곧장 방송 무대에 올려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여성 아이돌이나 걸그룹들과 비교하면 실력은 부족했고 아마추어적인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본업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강조시키며 시험 기간에는 녹화를 쉬기도 하는 등 평범한 고등학생 그룹이라는 취지를 고수해 갔습니다. 다만 시험 기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엄청난 스케줄의 방송이었고, 조금 신경 쓰이는 동급생이라는 취지로 뽑은 여고생 멤버들을 방과 후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에 TV로 소개한다는 점이 맞물려 수많은 남학생 팬덤을 만들어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록 순수 일반인 여고생 출연자들이었지만 계속 금반도 내고 무대도 섰기 때문에 하계회 수준에서 점차 성장을 거듭하는 멤버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었고, 이 점이 그룹의 인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키모토 야스시는 온양코 클럽의 인기곡들의 작사가로 계속 참여하였고, 유우야 캔양양의 작가진 중 하나로서 기획에도 계속 참여했기에 이때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아이돌 프로듀서로서의 활동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가 참여한 방송이나 아이돌 기획에는 제법 논란이 많았습니다. 먼저 일반인 여대생들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온라이투지는 심야 생방송이라는 점을 앞세워 성인 비디오를 리뷰하거나 아이의 풍속점을 취재하고 소개하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코너가 문제가 되어 일반 시청자뿐 아니라 아예 일본 정치권에서까지 문제 있는 방송이라며 자극적인 소재의 방송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었으며, 유우야 캔양양은 원래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심야 방송으로 기획되어 있었긴 했지만 방송 타이틀 자체가 새벽이라는 뜻의 유우야케와 성관계의 은어인 양양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의미심장한 뜻을 가진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결성된 온양코 클럽의 노래들의 작사가로 참여하면서 선정적인 가사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85년 발표한 온양코 클럽의 데뷔곡인 세라복을 벗기지 말아요는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꾸준히 논쟁이 되는 가사로 유명한데, 대략적인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라복을 벗기지 말아요. 치마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세라복을 벗기지 말아요. 가슴에 리본을 풀지 말아요. 아빠나 엄마는 몰라요. 내일의 외박. 조금 무섭지만 버진인 건 재미없어요. 아줌마로 되기 전에 맛있는 하트를 먹어요. 가사 자체가 너무 선정적이었던 데다가 이를 미성년자들이 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선정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온양코 클럽의 85년 데뷔곡이었고, 그룹 자체가 2년간의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던지라 곡 자체는 엄청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모토 야스시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도 취급되다 보니 현재도 그가 제작에 관여하는 걸그룹들이 종종 커버곡으로 부를 정도입니다. 물론 그가 참여한 모든 방송에는 엄연히 그 이외의 작가진과 PD들이 함께 만든 방송이기는 했지만, 그가 심사위원 형태로 방송 출연도 꽤 활발했던 데다가 주요 타이틀곡의 작사를 도맡아서 해왔다 보니 방송의 방향성이나
그룹의 기획에 있어서도 그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키모토 야스시 특유의 기획력이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사회적으로 점차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획들을 통해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어서 1987년에는 납세액만 1억 이를 정도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아키모토 야스시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온양코 클럽의 인기 멤버 중 하나였던 타카이 마미코였습니다. 결혼 당시 아키모토 야스시는 32살이었고 타카이 마미코는 21살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꽤 이슈가 되었는데 온양코 클럽 해체 후 1988년 4월 29일 팬클럽 결성 기념 콘서트를 열고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타카이 마미코가 약 한 달 뒤인 5월 23일 아키모토 야스시와 결혼하고 갑자기 연예계를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쉬를 한 쪽은 아키모토가 아닌 타카이 마미코 쪽이었다고 알려졌으며 이후 곧장 뉴욕으로 건너가 1년 반 동안 체류하다가 일본으로 귀국해 다시 작가 일에 복귀했습니다. 부인 타카이 마미코는 2002년 소설을 낸 것을 제외하면 아예 방송 출연 없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2001년 낳은 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으로 연예인도 아닌 방송 작가 겸 작사가인 그가 또 한 번 대중들에게 이슈메이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9년 아키모토 야스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엔카 가수이자 1989년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가요계의 여왕으로 불리던 미소라 히바리의 생전 마지막 발표곡 강물의 흐름처럼이라는 곡의 작사가로 참여한 것입니다. 미소라 히바리는 이미 85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한 골프 대회에서 부상을 당해 골반이 괴사되는 병을 앓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자 외로움을 술과 담배로 달래다가 이미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크게 무리가 가서 사실상 시한부에 가까운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녹음한 노래가 강물의 흐름처럼이었고 그 곡의 작사가가 알고 보니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그는 국민 가수 중 하나로 불리던 미소라 히바리의 생전 마지막 타이틀곡을 작사한 작사가로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미소라 히바리가 생전 마지막 금반을 준비하면서 젊은 기획자를 섭외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아키모토 야스시에게 생전 마지막 음반이었던 불사조 파트 2의 음반 기획을 맡김과 함께 강물의 흐름처럼의 작사를 맡긴 것이었으며 곡 자체도 미소라 히바리 본인 스스로가 사회에 대한 노래라고 언급했던 데다 그 곡을 발표한 후 약 6개월여 후에 미소라 히바리가 타계하였던 점 등이 맞물려 곡 자체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키모토 야스시의 위상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지만 선정적인 기획도 많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방송업계 기획자라는 인상에서 이제 국민 가수의 명곡을 작사한 명작사가로 이름을 드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키모토 야스시의 지명도는 크게 높아져 갔으며 작사가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인기 음악 토크 버라이어티 우타방을 기획하는 등 방송 작가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